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서울대 공동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내 해수면 높이가 최대 25cm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엔 82cm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했는데요. 물론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해안가 도시는 침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번 전망치가 2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입니다.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대지방 작물인 사과, 배, 감 대신 망고, 파파야, 올리브 같은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경북 포항에서도 사과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져 포항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요즘 경북에서는 한라봉, 천혜향 같은 아열대 과일을 온풍기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이제 강원도에서 재배하고 있죠. 이 추세라면 땅도 좁아지고 그나마 있는 땅에서도 우리 토종 작물을 재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난 2월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 관련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연금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의 경제 1타 강사 김현우 소장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럽죠.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연금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좀 슬쩍 말씀 나누셨습니다만 개인연금 정말 종류 많고 복잡해요. 복잡하죠.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뭐 이런 말도 어려운데 세제 적격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 받는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 지금 세금을 돌려받지만 나중에 가서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예. 세제 비적격 연금은 아예 그런 뭐 세액공제 혜택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가 일정 요건 충족 시에 뭐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비과세 상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면 이해하는데 여러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들이 중요한데 실제 창구에서 상담받을 때 이런 거 다 얘기해 줍니까? 얘기는 해주는데 이게 또 그 용어가 그건지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데 그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면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 좀 주의해서 받아야 된다. 어느 정도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네, 연금저축이라는 단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이 단어가 붙으면 세제 적격 상품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연금저축 요 네 글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세제 적격 상품인 거고 요 말이 없이 그냥 무슨 연금보험 아니면 무슨 연금 이러면은 그거는 세제 비적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연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인연금 상품은 솔직히 가입을 안 했어요. 세제 적격도요? 네,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 자체가 조금 특수연금을 받는 직군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연금이 필요 상대적으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개인연금은 특정 회사, 그러니까 사설 회사에서 상품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뭐 직능연금이나 국민연금보다는 좀 불안해 보여요.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보험사에 가입한 건 이것도 예금자 보호는 됩니다.
됩니다. 네. 5천만 원까지만 근데 된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라고 세제 적격 상품 중에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이건 주로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걸 가입한 금융사가 망하더라도 예. 어쨌든 내 돈은 해당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A 증권사 통해 가지고 무슨 땡땡전자 주식을 샀는데 예. A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이 전자 회사의 주식은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겠네요. 펀드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걸 이제 안심이 됐으니 여쭤보면 예.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요즘 IRP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IRP는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이 퇴직금을 여기다 일단 받아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은 세금을 좀 줄여줄게 하는 이 계좌인데 여기다가도 개인이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납입하게 되면 연금저축하고 동일한 혜택,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다만 한도가 좀 큽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이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 IRP는 연금저축을 600만 원 꽉 채운 분은 플러스 300 해가지고 900만 원까지 되고 연금저축 없이 IRP만 가입하시는 분은 이거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은 똑같은데 한도만 조금 다르다. 세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IRP가 또 약간 또 제가 항상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 걱정이 되는 게 중도 인출되면 뭔가 좀 뭘 돌려내야 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IRP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시 그러니까 뭐 중간에 깨거나 아니면 네. 일부 인출하거나 그러면 납입한 원금 플러스 거기에 붙은 이자 네. 이거에 대해서 16.5%를 세금으로 떼어가요.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낸 돈이 3천만 원 정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1,000만 원만 깨서 쓸 수가 있는데 IRP는 그게 안 됩니다. 네. 넣은 돈을 전부 다 해약하지 않으면 일부 인출도 안 되거든요. 담보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하지 못하다 이런 단점들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연금, 개인연금 관련한 상품들은 전부 세제 적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부분 보험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에서는 뭐 월 납입액 한도도 있고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뭐 1억까지만 가능하지만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를 받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제 적격을 가입하시는 거고 나는 뭐 소득이 없는데 굳이 세액공제 받을 건 없어라고 한다면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다만 이제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네.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실질 이율이라든지 수익률이 좀 낮아진다는 단점은 있죠. 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들 중에서 뭐 연금 저축 보험, 네. 연금 저축 펀드 뭐 용어도 좀 복잡한데 네.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게 더 수익은 더 높고 어느 게 아니면 반대로 안전한지 이게 제일 판단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좀 구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연금저축 보험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낮아요. 예. 즉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했는데 저희는 3% 복리로 이자를 드립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수수료가 사업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는 한 1%포인트 정도 빼면은 얼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예금 적금 정도의 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요즘에는 은행 예적금 이율이 더 높지만요. 예.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물가 상승 극복하기가 어렵겠죠. 예.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자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뭐 수익이 안 난다고 해도 원금을 못 받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원금 이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측 범위 안에 딱 들어옵니다. 이 돈은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아예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네. 이건 또 개인별로 펀드를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형 펀드를 고르든 채권형 펀드를 고르든 몇천 가지의 다양한 펀드 중에서 개인이 고르다 보니 이 수익률이라든가 나중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조차도 사실은 알 수 없어서 네.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펀드를 어떤 걸 골라야겠다 또 고를 수 있다라는 공부가 되신 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뒤에 보험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고 펀드라고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 상품과 펀드 상품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원금도 보장이 안 될 것 같은 연금저축 펀드. 네. 펀드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잖아요. 어쩔 예.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크게 걱정은 저도 안 하고 있고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나 장기 투자를 했지만 내년부터 연금을 받아야 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나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연금을 수령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 오면 채권형 펀드 같이 변동성이 좀 적은 것들로 이전을 해두시는 게 미리미리 해두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형으로 하다가 이제는 연금 좀 꺼내 써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의심도 많고 마음도 자주 바꾸는 그런 금융 소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서 붓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로 바꿔야겠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계좌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연금저축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동일하게 연금저축 펀드 이동 가능하고 펀드에서 보험으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동할 때 수수료를 일부 붙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이전 수수료 해가지고 뭐 5,000원, 10,000원 붙이는 곳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비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비를 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가입 기간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한 6년 정도. 근데 그 6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계약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나 연금저축 보험에서 펀드로 이전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업비를 미리 차감하기 때문에 손해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연금저축 보험에서 펀드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특정 금융회사 안에 있는 상품에서만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선택해보곤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은 그러면 펀드로 갈아타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통상적으로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도 해지하면 뭐 나름대로 손실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렇죠. 일반 보험도 그렇고. 그럼 연금저축 보험도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가 그 안에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 페널티 말고요. 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매기는 사업비 이거를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는 거는 연금저축 보험은 특히나 그 손해율이 더 클 수가 있죠. 네. 쭉 이제 어떤 상품들이 개인 연금에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분류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접근 방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의 권고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궁금하실 거예요. 세제 적격하고 세제 비적격 두 가지로 일단 제일 크게 구분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일단 소득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니까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돌려받습니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만 원 냈다 그러면 16만 5천 원을 무조건 돌려받는 확정 수익인 거죠. 크네요.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비적격보다는 이 세제 적격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16.5% 돌려받잖아요. 3월에 연말정산한 결과를. 근데 그걸 늘 다 쓰십니다.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쓰시더라도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작년에 연금저축을 불입해가지고 받은 부분만큼은 그건 다시 연금에 부으셔라.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즉 100만 원을 내가 연금을 벌어서 요번에 연말정산 환급 받은 게 한 50만 원 받았다. 근데 연금저축을 100만 원 부어서
돌려받은 건 16만 5천 원 정도 거의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만이라도 빼가지고 연금저축에 다시 집어넣는 게 이게 이 노후를 준비한다는 본질에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제 적격 상품이 적합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럼 세제 적격도 아까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 연금저축하고 IRP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연금저축 먼저 하셔라. 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 유연성 예. 사실 이거는 나는 55세까지 끝까지 유지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살다 네. 보면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해약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 유연성을 생각했을 때 일부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가입을 해둔 다음에도 고를 수 있는 상품의 폭도 달라요. 예. 연금저축은 펀드하고 그다음에 ETF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IRP는 공격적인 펀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무조건 30%는 안전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금이라든지 채권형 펀드 이런 것에 들어가야 돼서 선택이 조금 유연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연금저축 먼저 가입하시고 예. 그다음에 뭐 한도가 꽉 차게 되면 그때 IRP에 개인 납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요즘 하도 경기 상황이 불안전하다 보니 네. 아마 개인연금 중에서 상품 가입해 두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 IRP 이것도 추가적으로 내가 가입해서 둘 다 가입하는 거 이거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연금 상품에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좋은 혜택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도에는 어떤 영향 없나요? 두 개 다 가입하셔도 그 한도는 뭉뚱그려서 900만 원까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가입하고 IRP도 가입하신 분들은 꽉 채워서 900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900에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거기서 이 초과적으로 되는 부분은 이제 IRP에서 해주니까 머릿속에 두실 거는 최대 900만 원까지다. 근데 네. 납입은 1,800만 원까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900만 원을 넘쳐서 내는 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RP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뭔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네. 돈을 굴리는 듯한 느낌도 많아요. 예,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가입을 해 보시면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이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돈만 납입하면 그냥 이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중간 뭐 주식이 뭐 화랑일 때거나 아니면 안 좋을 때거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펀드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관심을 잘 가지실 수 있는 분 이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죠. 네. 자, 요즘은 이 공부해가면서 돈 굴리는 것도 물론 걱정을 해야겠지만 네. 이러다가 내가 당초 이 연금 납입하는 만기일까지 납입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은퇴까지 뭐 이거 납입해서 나중에 목돈 잡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이거 중간에 만약에 해약하면 네. 손해가 크죠. 손해 크죠. 예. 뭐 16.5% 이거는 받았을 때 혜택보다 나중에 토해내는 그 손해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 16.5%를 돌려받잖아요. 네. 100만 원 내면 16만 5천 원. 그런데 이 페널티를 받을 땐 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16만 5천 원을 떼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100만 원이 수익이 잘 나가지고 200이 됐다. 예. 근데 이걸 깨버리게 되면 16만 5천 원이 아니라 33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니까 연금저축은 보험이든 펀드든 나중에 해약하면 어쨌든 내가 받은 혜택보다는 페널티가 더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페널티까지 생각해 보면 네. 결국 예를 들어서요. 네. 저는 원래 한 65세 전후로 뭔가 연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상품을 설계해놨는데 네. 갑자기 제가 뜻하지 않게 굉장히 이른 나이에 뭔가 돈이 필요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구조조정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깰 수도 없고. 그렇죠. 만약에 돈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일시적인 거면 담보대출의 방법도 있고요. 네. 담보대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대출을 되니까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뭐 생활비가 55세가 되면 이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55세 전에 필요하시다면 눈물을 머금고 해약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네. 제 연금 나올 때까지 10년 정도 공백이 있다면 개인연금으로 뭐 충당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고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게 50세 중반이나 후반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 60세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납입하셨던 걸 받으시면 되니까
55세부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이 10년의 기간 동안 개인연금을 활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브릿지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65세부터는 공적연금 받으신다고 기획을 하시면 되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좋네요. 그런 건 좋네요. 일시불로 받으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개인연금 가입 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처음에 가입 많이 하지 마셔라. 네.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 보면 세액공제 많이 받으시려고 한도 꽉꽉 채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돈 필요하면 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여유가 되는 정도만큼 처음에는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고 쭉 늘려가시는 게 차츰차츰 계단식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청취자분들께서 네. 그동안 궁금하신 것들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령연금하고 기초연금 이건 다른 건가요? 이 질문도 주셨어요. 노령연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그건 노령연금을? 65세 때 받는 거를 사실은 정식 명칭은 노령연금이거든요. 예. 그게 국민연금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예. 기초연금은 그 외에 그 소득 하위 70% 이분들에게 드리는 이 나라에서 30만 원씩 나오는 거 요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면 8,500번님의 질문도 저절로 답변이 됐네요. 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건가요? 라고 하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멀리 있지 않아서 불러주시면 언제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현우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라박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나라 먼저 찾아가 보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 나라 이름 들으시면 어디에 있는 나라지 생경스러운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와 투르키의 사이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나라가 요즘 왜 이슈인가요? 여기 지금 대규모 시위가 한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왼쪽에는 흑해를 두고 있으면서 이 튀르키예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전에 그루지아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 시위의 계기가 바로 이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법 이름이 Foreign Agent라는 법이에요. 네. 이 법안이 어떤 법이냐면 모든 언론사와 비정부 기구가 만약에 자금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는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 기관이다 이런 목록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이 되면 매년 재무신고서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고 안 하면 또 벌금도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국회에서 1차 통과가 됐는데 이 국회에서 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법입니다. 이 정당이 10년 넘게 지금 의회에서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EU 지지한다, 지향한다 그 가치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참고로 현재 조지아 대통령은 이 정당에 소속돼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 정당이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나 그럼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내용만 보면 이 내용이 무슨 수만 명이 시위를 할 정도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반대할 이유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정부가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데 이것과 매우 유사한 법이 러시아에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이 러시아식 법에 반대한다. 조지아가 러시아화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지난 2012년에 러시아가 외국 대행 기관법이라고 해서 이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을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이걸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법이 러시아 정부의 반기를 드는 단체를 탄압하거나 좀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이 법안 이름 때문인데 네. 아까 그 Foreign Agent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러시아하고 조지아에서 어떤 의미냐면 스파이, 배신자 이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론이나 NGO 단체가 해외 자금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어떤 배신자, 스파이다 이런 낙인을 찍는 거라는 네.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 다행히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어젯밤에 한참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네. 속보로 결국은 이 집권 여당이 시위가 너무 격화가 되니까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성명을 내용을 보니까 뭐 사회에서 우리가 의견 차이를 좀 야기했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잘못된 세력이 이 법안을 좀 왜곡하는 것 같다.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와 조지아는 예전에 전쟁도 했거든요. 맞아요.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그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러시아의 법의 모티브를 받아서 그거와 유사한 법을 만든다?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좀 뭔가 좀 석연치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좀 히스토리를 알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조지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러시아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조지아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한 15년 전의 일인데 조지아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는 당연히 친러 성향의 어떤 분리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물론 조지아 정부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 이런 이유로 친서방주의 반러 성향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부 친러주의자들이 러시아 이제 국경 근처에서 국경에 붙어 있으니까 예. 이 두 곳이 있는데 아파지아, 남오세티아에서 독립을 주장해 오면서 러시아 군대하고 이제 긴밀하게 내통을 하면서 이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 국경 주변에 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쳐들어오면서 조지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자국민 보호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크림반도 얘기랑 좀 비슷하죠. 자주 써먹는 레파토리죠. 네. 근데 결국에 조지아가 닷새 만에 항복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가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지아 영토의 한 20% 정도 돼요. 꽤 넓네요. 예, 그래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는 사실 정식으로 국가 승인 지금도 못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조지아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는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압도적으로 EU 가입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다가 철회된 이 법안은 조지아가 EU 회원국 신청을 한 상황에서 가입을 좀 거부당할 수 있는 장벽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EU 측도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법안이 철회됐으니까 다행인데 좀 이거를 취재하면서 사진들 동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매일 밤 이제 시위를 할 때 물대포를 쏜다거나 뭐 최루탄 써가면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었고 이때 굉장히 유명해진 동영상이 있는데 시위대 중에 한 명이 유럽연합 깃발을 막 흔들어요. 근데 예. 그때 물대포를 맞으면서 그런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피켓 문구들도 보면 러시아법에 반대한다. 구소련으로 돌아가지 마라. 조지아는 유럽에 속한다. 뭐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지아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복잡다기한 상황에 놓여서 있었었군요. 네. 예, 이번에는 중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일부러 독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노점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법 그 상행위 이렇게들 인식하죠. 그죠. 뭐 네. 단속도 굉장히 뭐 신경이 예. 쓰이고 좀 불안정한 일이다라는 그렇죠. 인식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어떤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 미관을 좀 해친다는 이유로 노점상 전면 금지. 매우 강력하게 이제 단속을 해오다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실업자들도 늘어났죠.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노점상 경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다 이제 셧다운 되면서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지방 정부들을 중심으로 재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이 노점상 경제라는 말이요. 예.
2020년에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때 연설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점상을 아예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실 중국의 빈곤 이런 건 감추고 싶은 건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전인대라는 큰 행사에서 이런 언급을 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갈등이 좀 둘 사이에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들이 점점 이 노점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대표적으로 상하이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노점 전면 금지를 해제했고요. 한 2주 전쯤 어떤 방식으로 노점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노점상 경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네.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의 농민공들 같은 경우는 상가를 임대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유일한 게 사실 노점이거든요. 네. 그러니 리커찬 총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상위 소득으로 올라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신 것 같은데 네. 시진핑은 아주 딱 무서운 또 엄포를 냈네요. 네. 그러면 실제 중국은 이제는 노점상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까? 노점상들이 어떤 지방 도시들의 경제를 이제 이끌 거다, 성장을 이끌 거다라고는 기대를 안 하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업자 또는 뭐 임금 삭감에 직면한 이런 사람들이 노점상을 통해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면 정부는 아무래도 보조금 지출 같은 걸 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이 젊은 연령층의 실업률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7%.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도시 평균 실업률도 5.5%입니다. 또 지난달에 그 중국 화이트 칼라 근로자 5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올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무엇보다 올해 이 1,0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숫자의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들이 고용시장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용 문제가 아무래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점상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 진입하기 이제 막 앞서 있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노점상이라는 게 취업 대신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생각보다 중국에서 수입이 굉장히 좋대요. 수입이. 노점이요? 네, 잘 버는 사람은 저녁 시간의 장사만으로도 어떤 직장인 월급 이상을 번다고 해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어떤 소자본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노점상 오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인터넷상에도 뭐 키워드라든지 뭐 해시태그 이런 거 보면 노점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노점상 하면 그런 어떤 트럭에서 즉석 조리해서 파는 식품, 뭐 음식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요즘 노점상들은 이 자동차 트렁크를 이렇게 탁 열면 그게 이제 매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뿐 아니라 뭐 칵테일이라든지 뭐 수공예품, 뭐 반려동물 간식, 피규어 이런 어떤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취향을 판매한다. 이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취업 대신에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투잡으로 퇴근 후에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서 이렇게 노점을 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야근을 하느니 노점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좀 색다른 점은 많은 MZ세대들이 노점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 과정, 뭐 느낀 점 이런 거를 SNS에 다 올린대요. 그 올리면 그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문화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이걸 보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야겠다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근데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게 노점상을 위해서 새로 뭔가 땅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 구역을 조금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수수료도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야간 경제가 좀 부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방 정부가 지금 세수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고 네. 또 밤에 모처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어떤 영업을 해야 될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점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뭐 나쁜 아이디어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또 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아다니 그룹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소개를 해주긴 했는데요. 네. 이게 모디 정부가 굉장히 밀어주는 회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요즘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니케이 아시아라는 매체가 이 아다니 그룹에 대한 상장 가치 규모 하락 등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전망한 기사 내용이에요. 그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 이후에 그룹의 시장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하면 170조 원 가까이 예. 이제 날아갔죠. 그 여파로 이제 아다니가 어떤 통상적인 자금 조달 경로가 막혔다. 성장이 억제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인프라 다시 정비하겠다면서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거 건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다니가 자금 조달이 막히거나 힘을 못 쓰면 이 남아시아 국가에 있는 기존의 아다니의 그 인프라 라이벌 업체들이 좀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아다니를 대신할 경쟁자들도 꼽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타타그룹 예. 포함해서 인도 철강 기업 JSW, 뭐 공항 개발과 운영 담당하는 인프라 기업이죠. GMR 그룹, 뭐 아랍에미리트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본사를 둔 DP 월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 아다니 그룹이 무슨 소리야? 우리 문제 없어. 건재해.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힌덴버그 보고서 이후에 아다니 그룹이 좀 급격한 확장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식을 매각해서 자금 조달에 좀 쓰는가 하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주식 담보대출 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기사에서 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 모디 총리와 아다니 그룹의 따님하고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개도국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전 모습 볼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럼 결국 이 우리 예전 모습을 또 반추해 보면 네. 결국 모디 총리가 아다니 그룹 뒤를 또 봐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 입지 다지기 위해서 예. 2030년까지 한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돈 정부가 다 부담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지금까지는 아다니가 알아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사업권만 주면 소유 운영권만 주면 걱정 마 우리가 다 해줄게 했었는데 아다니가 이렇게 연일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다니 꼭 한 곳일 필요는 없겠는데 제2의 아다니를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인도 언론들을 보면 좀 통제를 받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네. 아다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모디 총리와 자꾸 엮거든요. 근데 지지율 영향은 없지만 좀 부담인 거죠. 그래서 모디의 속마음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좀 갈아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인도의 정경유착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인도, 중국, 조지아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미니 문자 메시지가 또 굉장히 뜨겁길래 뭔가 봤더니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1992년 환경보존 캠페인 내일은 늦으리에서 발표된 곡으로 더 늦기 전에라는 곡입니다.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다 모여서 만든 곡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환경 문제가 중요했겠죠.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고요.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이과식 경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